네, 안녕하십니까. 재생학 수업입니다. 재생학 요번에는 이제 제 8강이죠. 8강.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후생경제학에서 이론적인 후생경제학에서 그 효율성 추구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후생경제학 1정리, 2정리, 단수항까지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공평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만 추구돼 가지고는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죠. 그거 다시 설명드리고 이 그림으로 그 x, y 생산 가능 곡선에서 여기서 생산 이런 가격비면 두 지하의 가격비면 여기서 생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x, y가 생산이 됐고 이걸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눠 먹을 때 또 이렇게 소비 계약 곡선이 나오고요. 또 이런 식으로 또 가격비하고 같아지는 이런 데서 소비점이 선택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가격비에서는 여기 생산하고 여기서 소비를 하면은 효율성이 파레토 최적이 완벽히 달성되죠. 그런데 요 놈은 지금 최적은 달성됐지만 아주 불공평합니다. 왜 여기서 소비가 되잖아요. 그 만들어진 게 x가 이만큼 만들어졌고 y가 이만큼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나눠 먹으니까 요 십자로 나눠 보면요, a라는 국민이 x 요만큼 y 요만큼밖에 100옳죠.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서 효용도 굉장히 낮아요. 그 대부분의 x와 대부분의 y를 b가 먹으면서 효용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이 명백한 이 생산 소비는 효율은 달성되어 있지만 공평은 하지 않다. 공평하지는 않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소비점의 요 기퉁의 요 사각형 안에 요 한 중간쯤 소비되면은 반반씩 소비가 공평하잖아요. 요 기퉁에 있으니까 불공평한 소비입니다. 불공평한 경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제 효율도 되면서 공평까지도 되는 그런 후생 극대화 경제 상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평성 추구인데요. 자, 큰 2번 2장 우리 후생경제학에서 1절 이론적 후생경제학에서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끝났고 이제 공평성 추구인데요. 공평성 추구로 갑시다. 자, 근데 우리가 공평에 대한 이야기는 요것도 보면 이 후생으로 공평하다, 후생 크기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후생, 효용. 그럼 우리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두 사람의 후생, 후생이, 효용이나 후생이 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후생이나 효용이 낮은 사람이 이제 못 사는 사람인데, 이거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후생이, 효용이 측정이 돼야 되고요. 이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후생이라든지 효용이랍니다. 이 소비를 하면서 이 느끼는 효용이 측정이 돼야 되고요. 그럼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후생이 비슷하냐 차이가 나냐 불공평하냐 공평하냐 이야기하면 효용의 비교도 가능해야 됩니다. 효용의 비교도 가능해야만 공평에 대한 접근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후생 측정할 수 있습니까? 효용이라는 게 주관적 만족도인데, 무슨 소비를 한다든지 권력을 누리나 명예를 누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효용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측정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 이제 기수적 측정이 있고요, 서수적 측정이 있다. 이거 보면은 기수적 측정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물론 우리가 효용이라는 그 효용의 그 측정을 가정하고 들어가죠. 우리 붕어빵 하나 먹으면 효용이 30이다, 2개 먹으면 50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앞에서 무차별 곡선이라든지, 무차별 곡선이로는 물론 효용의 서수적 측정만 가정하고 있습니다. 효용의 서수적 측정을 가정하고 있는데, 근데 기수적 측정 요거는 진짜 어떤 소비에 대해서 효용이 30이다, 50이다, 100이다, 이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서수적은 이제 좋다 나쁘다, 요게 좋다 저게 나쁘다, 요게 같다
좋다, 나쁘다, 같다를 측정하는 것이죠. 요거는 조금 가능합니다. 현실에. 조금 가능해요. 조금 가능해. 근데 이제 좋다, 나쁘다, 같다 이거는 조금 가능한데 이것도 뭐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현실에. 왜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시지만 오늘은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오늘은 A가 좋다가요. 자고 나면은 몇 시간 뒤에는 B가 좋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막 이 서술 측정의 효용이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서술 측정도 완벽하게 객관하기 힘들거든요. 현실에. 그리고 그럼 좋다. 서술 측정은 조금 가능하니까 좋다, 나쁘다, 같다는 평가는 좀 할 수 있으니까 한다더라도 이 두 사람 간의 효용의 비교, 이 사람의 효용과 이 사람의 효용이 누가 크다, 적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현실에. 진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공평성에 우리가 접근하려면 이것처럼 효용의 차이, 효용이 10이다, B는 효용이 40이다, A의 효용은 10이다, 측정이 돼야 되고, 그럼 40이 크다, 10이 작다, 효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4배나 이 사람이 잘 산다, 이거는 4배나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럼 효용의 비교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측정뿐만 아니라 비교가 돼야 공평성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공평성에 대해서 우회를 하자는 일본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상 개선 기준, 보상 개선 기준으로 효율과 공평에 접근하자, 이런 취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요 1번 이제 보상 개선 기준. 보상 개선 기준으로 효율과 공평에 접근하자. 이거는 이제 이 서술적 측정, 기술 측정은 무조건 현실에 불과하니까 이제 그건 안 되더라도 효용의 서술적 측정은 되고, 효용의 서술적 측정은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현실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의 비교는 배제한 상태에서, 효용의 비교는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면 효용 비교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효용의 서술적 측정은 할 수 있다. 이제 기술적 측정은 안 해도 서술적 측정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추가하여 후생극대화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이론이 보상개선 기준입니다. 자, 이런 거 전제를 잘 보세요. 보상개선 기준이 뭐하고 나오냐? 칼도와 힉스인데, 칼도아나 힉스의 그런 내용인데요. 보상개선 기준이 현실에 공평성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표는 공평성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효용의 측정이 돼야 되고, 효용의 비교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성에 접근이 됩니다. 근데 이걸 측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현재 또 비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후생극대화에 접근하자는 취지. 적어도 효용의 서술적 측정은 돼야 되고, 기술적 측정은 안 해도 됩니다. 기술적 측정 안 해도 되고, 효용의 서술 측정은 가능한 상태에서 효용 비교 안 해도, 자, 효용 비교 없이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추가하여 후생극대화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이론. 이게 보상개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개선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 이론이 또 전제가 뭐냐,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적은 무조건 공평성에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효율과 공평을 추구해보자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효용의 기술 측정은 안 해도 되고, 효용 비교 안 해도 되고, 자, 효용 비교 배제, 기술 측정은 안 돼도 된다. 단 서술적 측정만 가능하면 우리가 우회적으로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보상개선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상개선 기준에 포함되는 기준으로 파레토 개선 기준이라는 거 먼저 한번 봅시다. 파레토 개선 기준은
보상 개선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 보상 개선 기준에 포함이 되는 개선 기준이 파레토 개선 기준입니다. 보상 개선 기준, 파레토 개선 기준. 그럼 여기 더 좁은 범위인 파레토 개선 기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파레토 개선 기준. 파레토 개선 기준.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 효용 가능 곡선이라는 것이 있죠. 효용 가능 곡선. 유틸리티 A라는 사람 효용, B라는 사람 효용은 이제 서술 측정은 돼야 됩니다.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나왔죠.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현재 경제가 여기 있다 합시다. 여기 있으면 이거 비율이죠. 비율이죠. 이 경제를 어디로 보내냐? 자, 우리 코아 영역 있죠. 후생 개선 기준인 코아 영역, 이 코아 영역 내부로 경제를 요 내부로 보내면 이쪽으로 요 부채꼴 쪽으로 해서 요 선상으로 보내면 그 보세요. 일단 비율이고 효율이니까 효율되죠. 요 비율인 경제 상태를 선상으로 요 직각선상으로 보내면 효율되고요. 효율 당연히 이건 비율이고 이건 효율이니까 효율적 경제가 되죠. 그리고 공평도 되냐? 여기로 보내면 두 사람 국민이 다 좋아지잖아요. 나빠지는 케이스가 없죠.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다 잘 사게 돼 있죠. 적어도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잘 사게 돼 있죠. 그러면 공평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는 다 잘 살게 되니까 누가 못 살게 되는 사람은 여기로만 경제를 보내면 여기 이쪽으로 효율도 되고 효율은 당연히 되는 거죠. 공평도 되는 거 아니냐. 다 국민들이 잘 살게만 되니까 누가 나빠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불공평은 아니다. 다 잘 살게만 되니까 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로 보내면 후생극대화가 된다. 후생극대화 추구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효용 서수적 측정만 되면 되잖아요. 비교도 할 필요 없잖아요. 다 잘 살게 되니까 누가 뭐 못 살게 됐니, 누가 효용이 더 크게 증가됐니 그런 게 아니고 다 잘 살게 되니까 누가 뭐 이 B도 요거보다 여기 후생이 더 좋다. A도 요거보다는 요게 경제가 더 좋다.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되거든요. 서술 측정만 하면 되거든요.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기술 측정도 필요 없고요. 효용이 기술 측정 필요 없고 효용이면 20이다 30이다 뭐 여기 이게 아니고 요거보다 여기 좋다. B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요거보다 여기 좋다 할 거 아닙니까? 자기 효용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 다음에 A한테도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효용이 높죠. 그러니까 두 사람 물어보면 요거보다 여기 다 효용이 좋다. 이렇게 서술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잘 살게 되니까 공평도 되는 거 아니냐. 효율도 당연히 되고 후생극대화 추구 가능하다. 이게 이제 파레토 개선 기준입니다. 경제를 직각선상으로 코아 영역으로 보내면 그냥 효율도 되고 공평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선 기준입니다. 근데 요 놈은 설득력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상 개선 기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설득력은 있다. 자, 내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요 파레토 개선 기준은 설득력은 좀 있다.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효용의 기술적 측정 배제, 효용 비교 배제하면서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추구해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이 파레토 개선 기준은 설득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에서 이런 정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거의 불가다. 거의 불가능.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정책, 경제정책을 썼을 때 이걸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 일과는 뭐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정책이죠. 정부가 무슨 재정정책이나 조세정책이나 뭐 사회복지정책이나 무슨 정책을 펼칠 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뭐 지역 불문, 또 고소득자, 저소득자, 중산층 불문, 직업 불문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정책 현실에 있을까요? 현실에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찾기는 1000만 분의 1입니다. 저 해운대 백사장에 바늘 조그만 거 숨겨놓고 찾아라는 그런 식의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100만 분의 1이에요. 현실의 정책에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정책, 현실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문제야. 요 바로 개선 기준의 이제 평가입니다. 분명히 효용의 비교 배제하고 비교 안 하고도 또 기술적 측정 안 하고도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추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걸 열리면 보내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설득력은 있어요. 있는데 현실에서 이런 정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면 돼요. 그래서 현실의 거의 모든 정책은 누구는 잘 살게 되고 누구는 못 살게 되고 이런 정책이에요. 무슨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뭐 저소득층이 좋아지면 고소득층이 불리해지고 그죠? 수도권 지역의 사람은 좋아지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빠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때 그래도 그럼 이 빨간 선상으로 가는 정책은 현실에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대부분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가면 A, B가 좋아지고 A가 못 살게 되고 여기로 가면은 B가 못 살게 되고 A가 잘 살게 되죠. 그래도 선상으로만 보내면 후생 극대화 추구다. 이렇게 그게 보상계승 기준입니다. 자, 그럼 보상계승 기준을 한번 보게. 보상계승 기준. 그럼 칼도아와 힉스라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인데 자기들도 이제 이걸 포함하는 거죠. 이런 거 되면은 이런 정책이 만약에 100만 분의 1로 있는데 이 되면은 뭐 당연히 설득력이 있다. 효율과 공평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 그러는데 현실에 이런 거 거의 없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자 경제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직각선상 코아 영역으로 가는 건 현실에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간다 말이죠. 누구는 잘 사고 누구는 못 사게 된다. 근데 이 보상계승 기준은 여기로 가는 거 없어도 여기로 선상으로 보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보낸다. 여기로 보내도 이게 후생 개선이다.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되는 거다. 자, 후생 개선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분명히 여기 B가 못 사게 돼 있죠. 여기로 가면. 여기로 보내면 A만 더 잘 살게 돼요. A의 효용이 올라가잖아. B는 이제 효율은 됩니다. 이거 순서로 가니까 비율이고 효율이죠. 효율은 되는데 이게 분명히 A는 잘 살고 B는 못 사게 되는데 왜 후생 개선이냐. 이 사람들은 그게 순서로 보내면 후생 개선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잘 보세요. 왜 그러냐. 왜 후생 개선, 이 공평이 추구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효율은 되고 일단은 그 공평은 되느냐 안 되느냐 봤을 때 분명히 A는 잘 사게 되고 여기로 정책을 보내면 경제를 보내면 A는 잘 사고 B는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공평이냐 이러면은 이런 정책을 쓸 때 정부가 A한테 물어봅니다. A는 분명히 이제 이런 정책을 쓰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효용이 올라가잖아. 그럼 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A한테 딱 물어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정책 쓰면 네가 당연히 잘 사게 되는데 얼마를 낼 용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 100원을 낼 용의가 있다. 100원 낼 용의가 있다. 이런 정책 써주면 나는 기분 좋아지기 때문에 100원을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B한테 가가지고는 이런 정책 쓰면 니 기분 나빠진다. 못 사게 되는데 너는 얼마를 보상해주면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겠나? 이렇게 물어보면 B가 얼마를 보상받으면 이 정책을 찬성하겠나 물어보니까 80원 받으면 나는 찬성해주겠다. 내가 80원 보상받으면 이 말이죠. 80원을 내한테 주면은 보상받으면 나는 이 정책에 찬성해주겠다. 분명히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니까 80원을 보상해주면 나는 찬성해줄게. A는 100원을 낼 용의가 있다. 나는 기분 좋아지기 때문에 잘 사게 되니까 100원을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왜 이 금액이 많았냐면
이 경제 자체보다 이 경제가 효율적으로 경제 상태가 더 좋은 거죠. 이거는 비효율이고 효율이니까 아무래도 그 상태 자체가 이게 더 좋은 거니까요. 분명히 낼 용의가 있는 사람이 더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원을 가지고 이 사람 80원 보상해도 20원이 남으니까 20원이 남는다. 남으니까 이거 후생계산 아니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A한테 이 정책을 물어본다. 그럼 A는 나는 이게 좋아지니까 나 100원을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 100원을 직접 내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한다. B한테 가서 야 이런 정책을 펼치면 네가 후생이 낮아질 것인데 얼마 보상받으면 이 정책을 찬성하겠나? 80원 보상해주면 나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요 금액이 분명히 커진다. 왜냐하면 이 경제 자체가 이 경제 자체보다 못하고 이게 한 차원 높은 경제 상태니까 분명히 좋아지는 사람이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이 나빠지는 사람이 보상받을 양 금액보다 분명히 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하고도 20이 남으니까 그럼 후생계산 아니냐. 후생계산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보상계산 기준이 파릇계산 기준을 포함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요거는 설득력이 굉장합니다. 이런 정책을 쓰기만 하면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이런 정책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정책은 이게 A가 잘 살고 B가 못 살거나 아니면 여기로 가는 B가 잘 살고 A가 못 살거나 이런 정책이 100만 분에 99만 9,999이다. 그러면 여기 칼과 X의 보상계산 기준도 이렇게 선상으로만 보내면 그러면 현실에 이런 정책이 많은데 이런 선상으로 보내면 후생계산이 될 수 있다. 왜냐? 이 좋아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100원을 내려고 했다. 이 나빠지는 사람한테 내가 80원 보상받으면 이런 정책을 찬성하겠다. 그러면 여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 보상해주고도 20원이 남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럼 후생계산이다. 이런 기준입니다. 자,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이제 보상계산 기준의 문제점을 하고 보상계산 기준의 문제점. 자, 보상계산 기준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칼도 X 보상 기준의 문제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첫째, 여기 그냥 질문만 하고요. B한테 직접 80원을 보상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비교만 해가지고 얼마 받으면 좋겠나, 얼마 받으면 좋겠나, 얼마 낼 용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후생계산이다라는 주장이지 이 못 사는 사람한테, 못 살게 된 사람한테 직접 보상해 주는 거 없어요. 암묵적 보상 아니고, 직접 보상 아닌 B한테 뭐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 없습니다. 직접 보상 아닌 그냥 비교만 하는 암묵적 보상인데 이게 공평이 추구되는 거라 볼 수 있느냐. 분명히 후생이 낮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째서 공평이 추구되는 거라 볼 수 있느냐, 이런 비판. 그거고, 그다음 두 번째, B한테 보상해 주는 거 없어요. 분명히 이런 정책 펼치면 B가 나빠지잖아요. 못 살게 되잖아요. 근데 B한테 뭐 보상해 주는 거 없습니다. 직접 보상 없어요. 직접 보상해 주라는 그런 기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비교하여 남음이 있다면 그런 정책을 펼쳐라, 이런 거지. 직접 보상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뭐가 공평한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100원을 낼 용의가 있다. 이 사람은 80원 보상받으면 찬성하겠다. 그럼 요게 비교하는 거죠. 이게 남는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의 돈 1원에 대한 효용이 똑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죠. 100원 80원. 그럼 이거 제하면 20원 남는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1원에 대한 효용과 이 사람에 대한 1원에 대한 효용을 사회적으로 값어치를 갖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효용 비교입니다. 효용 비교를 배제하고 출발하는 기준인데 결국은 효용 비교하고 있지 않느냐.
비교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론에 대한 효용하고 우리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론의 효용이 같겠습니까? 네? 안 그렇죠. 훨씬 못 사는 사람이 이론에 대한 효용이 크겠죠. 잘 사는 사람이 이론이 그 뭐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이론에 대한 효용이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효용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너희들은 이 보상계산 기준 너희들 효용의 적어도 효용 서술 측정만 하고 효용 비교를 배제한 상태에서 공평성에 접근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효용 비교하고 있네. 또 직접 보상 아니고 암묵적 보상인데 이게 무슨 공평이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보상 계승기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짜투리로 스키톱스키 기준이라는 게 보이죠. 스키톱스키 기준은 그냥 자 이거 이제 보상 계승 기준은 끝났습니다. 스키톱스키 기준은 러시아 사람이 스키, 초프 이런 사람들 다 러시아 이름들. 스키톱스키 기준은 그냥 칼도와 힉스 기준을 보상계승 기준을 이중으로 검증하는 기준입니다. 보상계승 기준을 이중으로 검증하고 있는 기준이 스키톱스키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계승 기준을 일단 찬성하는 거죠. 그걸 더 공고하게 이중으로 검증해주는 기준이 스키톱스키 기준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아까 이제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경제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직각으로는 안 보내더라도 이 선상으로만 보내면 후생계선이다라고 한 기준 아닙니까? 밀로만 보내면 후생계선이다. 여기 이제 A이고 이게 B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 효용 가능 곡선이 있죠. 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변할 수가 없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펼치기 전에는 이 원래 효용 가능 곡선이 요랬는데 그래서 이걸로 선상으로 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펼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효용이 바뀌어가지고 이 효용 가능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효용 가능 곡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책 펼치는 바람에 이렇게 바뀌었다.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오히려 A에서 B로 보내는 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선상에서 선안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보상계승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을 펼칠 때 이 효용 가능성이 노란 효용 가능 곡선에서 빨갛게 바뀌면 안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보상계승 기준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A에서 B로 보낼 때 보상계승이고 B에서 A로 보낼 때는 보상계선이 아닐 때만 B에서 A로 보낸다는 건 오히려 빨간 효용 가능 곡선에서는 B에서 A로 보내는 게 보상계선이죠. 그러니까 B에서 A로 보낼 때 보상계선이 아니고 A에서 B로 보낼 때만 보상계선일 때 보상계선이다. 이게 바람을 말하면 요 정책 펼칠 때 이 노란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빨갛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스키톱스키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여튼, 이거는 짜투리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보상계승 기준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 문제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보다 효용 비교하고 있다. 효용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비판이죠. 보상기준의 문제점이자 비판 내용입니다. 효용 비교 안 한다고 출발했는데 효용 비교하고 있네? 결국은? 또 직접 보상 아니고 이 B한테 못 살게 된 사람한테 뭐 보상해주는 것 없이 그냥 암묵적 비교 보상인데 그 뭐 이 분명히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공평한 정책이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좋은 취지였습니다. 우리 효용의 측정 및 비교를 배제하고 공평성에 접근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좋은 취지였는데 이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야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럼 아예 이론적으로만 효용 측정 가능하다, 비교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만 공평성에 접근해보자. 그런 취지의 학자들이 또 나왔죠. 이 버그슨, 사무엘슨 등의 이제 사회우생함수를 통한 효율과 공평 추구입니다. 사회우생함수를 통한 공평 추구. 그게 이제, 아예 이론적으로만 하자,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든 재정학이든 이론을 하는 거는 이제 현실에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현실에 불가능한 이론, 그게 전혀 값어치 없는 게 아니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론을 충실히 알다 보면은 현실의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지혜를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것도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공평은 그냥 현실에 할 수 없겠지만은 효용의 측정 가능하다. 특히 기술적 측정 가능하다. 또 효용 비교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론적으로만 공평성에 접근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사회우생함수를 통한 공평성 추구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볼까요? 사회우생함수를 통한 공평성 접근. 이론적으로 여기 더 뛰어납니다. 2번입니다. 2번. 공평성 추구에서 2번.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를 이용한 함수로서 공평성 추구, 접근, 추구, 뭐 이렇게. 버거슨, 사무엘슨, 버거슨, 사무엘슨은 경제학자들인데, 이거는 전제가 효용 기술적 측정 가능, 효용 기술적 측정 가능하다. 효용 기술적 측정 가능, 또 효용 비교 가능 이렇게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아예 가정하고, 이 가정이죠. 가정을 하고 할 수 없지만 현실에는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사회우생함수. 그러면 사회우생함수는 이제 어떤 함수인가? 일반화시키면 이제 웰페어, 사회우생, 앞에 소셜 달까요? 소셜 웰페어, 사회우생은 F, 이걸 함수, 뭐 우리 국민 두 사람이 있다 했을 때 UA, A라는 사람의 효용, 콤마 UB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효용을 측정하고, 또 이제 두 사람의 효용이 비슷하냐 불공평하냐 이제 비교하여 이제 사회우생을 도출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때 이제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효용이 측정이 가능해, 기술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교도 하는 거죠. 이 사람 두 사람의 효용이 어떠냐 비교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우생을 도출하는데, 만약에 여기 비교를 했는데 불공평하면, 아주 후생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여기 낮고, 여기에 이제 후생이 비슷하면 그럼 공평한 거죠. 비슷하면은 여기 높게 나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 근데 여기 도출할 때 이게 불공평에 대해서 보는 이제 분배 가치관 종류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분배 가치관, 우리가 분배 가치관은 얘가 주관적이라서 이걸 도출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실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함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한번 봅시다. 분배 가치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똑같은 후생이라도 다르게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제시되는 게 최소옥대주의, 평등주의, 그다음에 공리주의 3개 정도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분배 가치관의 종류. 자, 최소옥대주의. 여기 순서가요, 가장 저소득자를 많이 배려하는 순위, 그러니까 불평등을 가장 싫어하는 순입니다. 여기 최소옥대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불평등을 싫어하고요, 평등을 좋아하는 주의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 그 다음에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벤담의 공리주의. 그 정도의 3개 분배 가치관의 종류를 이제 제시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이 분배 가치관은 주관적입니다. 이 최소국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회우생을 도출하는 사람이 이런 최소국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평등주의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공리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순서가
저소득자를 많이 배려하는 순입니다. 이건 가장 약하게, 이건 통상 배려, 가장 강력히 저소득자를 배려. 자, 그러면 이 일반화된 사유생 함수를 이 사상에 따라서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구체화된 사유생 함수. 최소극대주의부터 한번 봅시다. 자, 최소극대주의는 롤즈라는 경제학자, 롤즈, 사람 이름도 알아두시면, 롤즈라는 사람이 최소극대주의를 주장했는데, 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소, 가장 못 사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좋은 분배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 사는 사람 놔두고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잘 살게 해봐야 전혀 좋은 분배가 아니다. 가장 못 사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잘 살게 해줘야만이 좋은 분배다, 이런 주의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저소득자를 배려한 주의입니다. 이 사상에 입각해서 구체화된 사회구생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화된 사회구생 함수는 미니마 UA, UB입니다. 우리 미니마 함수 앞에서 한번 배웠으니겠죠. 레온티에프 함수라고. 미니마, 이 두 사람의 후생 중에 작은 값이 사회구생이라고 합니다. 작은 값이,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총 후생이 100인데 이거 이제 이 함수를 이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총 후생이 100인데 둘이가 나눠 가졌다. 그럼 이 사람이 10을 가지고 이 사람이 90을 가졌다. 총 후생 100을 둘이가 나눠 가지는데 10, 90이다. 그러면 사유생은 10이죠. 이 사람이 못 살고 이 사람이 9배나 잘 사는데, 이때 이 못 사는 사람 후생 그대로 놔놓고요, 잘 사는 사람 후생을 아무리 올려봐야 이거 올라가지 않죠. 10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의 후생을 약간 올려줘야 이거 올라가는 거죠. 이런 극단적 사상. 그러면 총 100으로 둘이가 나눠 가질 때, 후생을 둘이가 나눠 가질 때 어떻게 나눠 가지는 게 이게 제일 높아질까요? 100을 둘이가 나눠 가질 때 0, 100. 그럼 0이고 1, 99, 1이고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건 50대 50이죠. 딱 상세해요. 100으로 둘이 나눠 가질 때 미니멈 함수에서는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면, 100으로 둘이가 나눠 가질 때는 50, 50으로 하면 이 사유생이 제일 높아집니다. 50으로. 제일 높아집니다. 이거보다 높아지는 후생은 없죠. 100으로 나눠 가질 때는. 그럼 이게 뭐냐? 완전 평등 상태, 100으로 둘이 나눠 갈 때 50대 50이다. 완전 평등 상태만이 최고 좋은 분배라고 보는 그런 주의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100으로 둘이가 나눠 가질 때 뭐 0, 100, 1, 99, 2, 98 이렇게 아무리 나눠 가지도 50 이상 되는 게 없죠. 50대 50 나눠 가지면 최고 50입니다. 그럼 이 완전 평등을 가장 좋아하는 분배 사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49, 51도요 비등하죠, 실제로 후생이. 근데도 사유생은 49밖에 안 되는 거죠. 최상이 아니죠. 이것도 불평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 함수를 기억해 두시고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요거 다 끝나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제 사유생 함수의 특징, 최소극대주의의 사유생 함수, 요 구체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런 사상이 있고요. 물론 현실에는 할 수 없다. 이거 나중에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분명히 이야기했죠. 효용은 기수적 측정 가능, 여기 아까 10, 뭐 90 이렇게, 또 효용 비교 가능, 이거 현실이 안 되지만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공평성에 접근하자는 취지가 사유생 함수입니다. 왜? 아까 보상계산 기준이 뭐 이게 이 문제점을 노정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렇게 하자,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소극대주의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 이제 평등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공평성, 효율과 공평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 또한 마지막으로 사유생 함수의 또 이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은 결국 현실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정리,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 이런 것 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시간에 이 사유생 함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